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그동안 일요일에 보내드렸던 이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이 코너를 토요일 2부 첫 순서로 보내드리겠고요. 곧 이어서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직설하고 각설하고 끝장토론 각설하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출발하죠.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미스터 에브리띵, 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우리나라를 찾았죠. 대통령과 식사했고 주요 그룹 총수와 차담회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 보좌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화제를 뿌렸죠. 박대기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확히 하루도 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요, 저녁에 우리나라에 떠났는데 만 하루는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2천만 원 1박에 넘는 객실에 묵기도 하고, 호텔 전체를 통제하면서 다양한 화제를 남겼습니다. 방에서 쓸 가구까지 미리 호텔에 배달을 했었고요. 3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8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빈살만과 한 방에서 100분간 차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팔걸이가 없는 소파 한 개에 나란히 다소곳하게 앉아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SBS 보도를 보면 전용기가 14대나 왔다고 하고요. 식기류는 1억 원을 들어 산 뒤에 하루 만에 버렸을 정도 이렇게라고 합니다. 버리진 않고 어디 기부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행동들은 이제 그 할랄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한 행동이거나 아니면 이제 방탄 유리 같은 것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 혹시나 암살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빚어진 행동으로 보입니다. 빈살만 어떤 사람이기에 암살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까? 네, 사우디 왕세자일 뿐 아니라 사우디 최고의 실권자가 현재 빈살만인데요. 재산이 2,800조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부자간 승계를 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상속을 통해서 상속이 일어나는 국가였는데, 예를 들어서 조카로 상속한다든지 한 시기였는데요. 이 빈살만은 이제 측근 병력을 동원해서 이 사촌형을 구금한 상태에서 이 왕세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직도 어딘가에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왕족들이 이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왕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반대 세력도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재 국가인 만큼 내부에 어떤 권력 투쟁이 있는지 외부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빈살만은 국제적인 살인 사건의 배우로 미국 정보기관의 의심을 샀던 적도 있는데요. 맞아요. 자말 카슈크지라는 그 저명한 사우디 출신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튀르키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된 것인데, 카슈크지는 평소 빈살만이나 사우디 왕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살해를 주모한 것이 이 빈살만 쪽이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카슈크지를 껄끄러워하는 여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카슈크지가 아니라 빈살만을 껄끄러워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 빈살만을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찾아가서 만났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국제 정치의 비정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요. 예. 인권을 강조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이 원유 증산을 요청하러 이 빈살만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증산은커녕 나중에 감산까지 이제 나서면서 지금도 좀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온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네옴시티라는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알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중동 지역에서 건설하면 또 우리나라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IT 기술 등도 한국 기술과 자본이 사우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해상에 건설되는 공장과 농장 그리고 산에 건설되는 휴양지 여기서는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또 하나의 도시가 더 있습니다. 더라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무려 길이가 170km나 되는 이 장대한 장벽 같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높이가 500m고 길이가 170km인데 롯데 서울타워 서울에서 이제 가장 큰 그 건물인데 그렇죠. 그 건물을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달아서 짓겠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하하. 이게 예산이 650조 원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업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650조 원이 아니라 그 2배로도 터무니없이 어려운 정도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네. 어느 정도까지 될까는 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우리 기업이 참여했다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되고 이러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뭐 떴다면 크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사우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계약이라든지 사우디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계약이라면 그나마 믿을 수가 있을 텐데 예.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알아서 환수해가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계약 내용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예. 뭐 아직은 MOU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40조 계약이다, 100조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에 일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표현들이 상당히 예.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는 계약이 아니라 MOU입니다. 예. 계약과 달리 MOU는 서로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 계약에 맺어진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는 MOU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보증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뭐 돈을 떼이진 않고 최악의 경우라면은 석유 현물이라도 받아올 텐데 하지만 이제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특히 3년 전에도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MOU를 여러 건 맺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정부가 투자자인 S-Oil의 투자 외에는 사실 그중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MOU가 양해각서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이런 게 약속했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 또 재벌 기업들 왜 이렇게 공을 들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K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SK그룹의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사상 처음으로 장기어음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예. 장기어음은 일시불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상당히 안 쓰는 방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도 계열사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받았고 이 수혈받은 자금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건설 PF 불안하다는 말도 계속 들리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대중국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내수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 수출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난국, 경제적인 난국에서 1970년대식의 또 하나의 중동붐을 하나의 경제적 돌파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다만 이제 1970년대 중동붐에서도 뭐 1970년대 말이라든지 80년대 들어서는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 쪽에서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그 돈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미리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높아심이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잘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이번 경우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되면 좋은데 네. 목매달지는 말자. 최선을 다하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박대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통질문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천하람 변호사. 네,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유야 뻔하죠. 사실 네. 대통령 순방의 전반부를 거의 다 잠식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슈고요. 예. 저희가 이제 MBC를 대통령실에서만 혼자 띄워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던지 저희 당에서도 자꾸 막 띄워주고 있어요. 공영방송 활성화를 위한 뭐 조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당의 비대위원 한 분도 뭐 갑자기 무슨 뭐 MBC에 뭐 광고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 삼성을 언급까지 하면서 예. 얘기를 했고 예. 뭐 전원의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부적절하죠. 뭐 나경원 그 고철산 그 저출산 고령화 예.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 어떤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해주기도 하고 좀 요즘 이런 그 작금 행태들을 보면 저희 당에서 MBC 못 띄워줘서 뭐 어디 뭐 무슨 병 걸렸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 이따 이 얘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네. 현근택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뭐 저도 진짜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무슨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을 맡아서 사실은 다들 이제 여당에서도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러다가 어쨌든 대통령이 순방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힘을 어쨌든 어깨도 두드려주고 고생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물러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단순히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태스크포스 팀 팀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단장까지 맡으면 이거는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수습을 다 맡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이라든지 언론과의 완전 입장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여기서 이제 물러나야 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얘기를 나눌 때 시간 문제지 이상민 장관은 아마 좀 일 마무리되면 경질되지 않겠나라는 식의 언급들을 하셨는데 네.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까? 이 일 마무리 되면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도대체 언제 마무리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태스크포스를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 뭐 경찰. 그건 지금 그 정부 조직상 어쩌면 불가피해요. 재난에 대한 당연- 책임자는 그렇게 당연한 있죠.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왜 이상민 장관이 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임자가 와가지고 후임자가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당권 주자들은 계속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목소리가 거듭하고 계속 있는데 나왔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뭐 이상민 장관 본인도 뭐 백지 사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정작 사표를 낸 것 같지는 않기 예, 때문에 예. 뭐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분위기상 재미있는 현상이요. 이게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자지 정치적인 책임은 해결된 다음에 법적인 책임 다음에 그러는데 이 수사 주체가 경찰이잖아요. 그럼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이 있는 분이에요. 경찰국을 건드리고 당연하죠. 있으니까. 원래 인사권도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압수수색할 때도 장관실만 딱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본인들에 대해서 그 지금 특수본에 있는 사람들 인사권이 다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수사할 수 있겠어요? 계속 눈치 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질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법적 책임지면 그다음 된다 하는 얘기는 그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 안 묻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법적 책임이 어디 있는지 규명되고 나서 이제 좀 책임자를 문책하자 뭐 이런 취지고 사실 이게 뭐 행안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있건 없건 지휘권이 있건 없건 간에 행안부 장관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케이스가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고 단계가 다 잘렸는데 이걸 뭐 행안부 장관한테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 아니죠 당권 주자들 네. 가운데 김기현 의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경질이 당연시 그렇죠. 되는 얘기했었죠. 발언을 하다가 지난 일주일 사이는 발언을 아무도 안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안철수 그렇죠. 의원 정도만 다시 한번 얘기했죠. 대통령이 그렇죠. 일단 뭐 네. 국정수 안 받겠다 그러고 일단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이재명 대표 뽑아왔습니다. 사실 정진상 실장 구속 얘기하면서 그 전부터도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 타격이 크지 않겠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 자꾸 법적인 책임 운운하고 정치적 책임 안 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은 하려고 할 테고 뭐 이재명 대표 방어하겠지만 사실 본인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있는데 방금도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나는 내가 길 가겠다,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뭐 유검 무죄, 뭐 무검 유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직은 지금 이 김용 정진상 구속의 무거움을 제대로 못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진인물로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이따 논의하도록 네. 하고 현근택 변호사 진인물은 저는 뭐 이번 순방에서 아마 뭐 MBC가 물론 가장 어쨌든 포커스를 받았지만 뭐 김건희 여사도 그게 못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언론을 대하던 방식,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사진만 출해서 나중에 보도하는 방식. 요게 제가 보기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그걸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브리핑도 안 하고, 뭐 원래는 예전에 이제 기내 같은 거 오다 보면 이제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찍어서 주는 것만 이제 보도하는 방식, 보도 자료만 보도해라. 결국은 저는 그것도 약간 김건희 여사의 뜻이든 아니면 그런 방식을 약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대통령실의 움직임 자체가 언론에 대한 대응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하던 방식으로 쫓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 권위라든지 인식보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대통령실에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진인물로 뽑아봤습니다. 해외 순방 관련된 뜬 인물, 진인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 얘기 먼저 해봅시다. 먼저 관련 여야 발언 이야기 들어보고 시작하죠.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순방 성과를 잘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교에 나섰습니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기를 바랬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세 분의 목소리. 먼저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박정아 대변인,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세 분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해외 순방 자체 그 전체의 그 성과를 뭐 좀 평가해 보신다면 전하는 변호사. 네,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 뭐 MBC 이런 측면을 빼고 순방 자체는 저는 뭐 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미일이 공동된 모쏠이 지금 대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뭐 잘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염려가 됐는데 리커창 총리가 아니라 이제 시진핑 주석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그 부분도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렇죠.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보면 미국도 중간선거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RA에 대한 언급도 나왔고 뭐 그런 면에서 외교 무대에서 좀 정상화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아세안 국가들과의 세일즈 외교나 아니면은 저희 정부가 최초로 이제 뭐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표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잘하고 온 순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뭐 저도 한중 회담이라든지 뭐 한일 회담했다는 거는 뭐 평가는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사실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당초에는 이제 일본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사실 우리는 조금 약간 애매한 상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는 뭐 일본 미국의 그 하위 쪽으로 좀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중국 해외 관련된 문제 우리가 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들어가겠다. 인도태평양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지금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밖에 없는데 한미일 동맹 강화되고 있는데 북한과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말씀처럼 북한이 도발하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수세적인 입장이에요.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협력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거를 직접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제가 보기에 제3자 입장처럼 바라보고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걸 저희가 이제 이번 순방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현 변호사의 말씀하신 것도 중국에 그런 요청을 했죠. 실제로 북한과 대한 부분에서 좀
지렛대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중국이 또 좀 애매한 그런 뭐 약간 북한 쪽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내놓기 때문에 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할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풀어는 가야 되지만 지금 권역에서 뭐 한미일 동맹 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인식은 우리 사회에 뚜렷이 존재하는 두 목소리예요. 철저한 한미일 동맹과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시각과 한미일 안보 공약은 좋으나 그러나 너무 한미일 동맹까지 가서는 안 되고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못지않게 북한 중국과의 대화가 또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시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극단으로 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MBC 기자 탑승 불허 또 전용기 안에서 특정 매체 뭐 TV조선하고 CBS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채널 A입니다. 그 채널 A하고 그 두 기자만 따로 불러서 사담을 나눴다고 하지만 다른 동승한 기자들은 기분 나쁘죠. 이게 하나의 논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사진 빈곤 포르노를 둘러싼 논란 두 가지인데 먼저 뭐 MBC 부분은 아까 천하람 변호사는 참 그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MBC를 띄워줬다고 이미 소개했으니까 현건택 변호사. 뭐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MBC에 대해서 뭐 그동안 뭐 지난번에 순방했을 때 보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배제 조치라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도어스피팅에서 굉장히 센 말을 했죠. 가짜 뉴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는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뭐 헌법 수호란까지 얘기했어요. 헌법 수호적인 조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본인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거거든요. 가짜 뉴스, 이간질, 악의적 이런 표현은 대통령이 저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을 보는데 일단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도 지금 뭐 사적 대화라 그러지만 그게 80여 분 이상이 간 거예요. 다 돈 내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서 간 분들인데 1시간 동안 개인적인 간다면은 나중에 해도 돼요. 온 다음에. 왜냐면 온 다음에 그 전에는 같으면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그걸 취재해서 원국에 송보해서 언론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할인데 두 분은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으면 어쨌든 취재를 한 것이고 다른 80여 분들은 취재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불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돈 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전에 이제 아마 검사 시절에 언론을 대하던 태도 같아요. 본인들한테 좀 안 좋은 거 쓰면 배제해버리고 좀 잘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정보를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더구나 그거에 대했더니 사적 간담이다. 갈 때도 MBC 배제할 때도 공적인 공간이고 돈 내고 가는데 무슨 사적인 문제냐 얘기했는데 그 인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뭐 이 대통령의 언론관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MBC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게 헌법 수호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MBC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서면 성명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백악관의 뭐 F워드 같은 거를 뭐 즉각 취재를 하고 백악관에서 또 뭐 한미동맹 문제 없다 했는데 그건 안 하고 뭐 대역 쓰면서 말도 안 하고 막 여러 문제점들을 써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진영에 있는 수많은 지지자도 MBC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시청자와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특정 언론과 싸워야 되는 거냐. 저는 그 정무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다만 이 순방 중에 특정 매체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식에서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언론을 좀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관점이 되게 강하죠. 근데 사실 외국 정상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에어포스원에서 자기랑 원래 좀 친분이 있거나 말이 잘 통하거나 아니면 유력지라서 독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미디어를 완전히 평등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용기에 탈 수 있는 언론과 언론을 구분 짓는 것부터 사실 완전한 평등이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왜냐하면 개별 언론과 접촉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게 MBC를 배제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쳐내고 뭐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마음에 드는 언론은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MBC를 배제한 이번 비행기에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좀 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도 뭐 기시다 총리나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양자 협의라 그러지만 그걸 피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기내에서 뭐 브리핑이든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나 이런 분들은 언론과의 관계 맞아요. 근데 브리핑 기자들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몇십 분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 브리핑 있고 또 단독이냐. 그럼요. 그렇게 했으면 전체 문제가 안 브리핑 되는데. 없고 단독이냐. 그렇죠. 예. 유일하게 순방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두 사람인 거예요, 기자가. 물론 이제 기사를 뭐 그때부터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현지에서 안 한 거는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MBC를 태우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거지만 MBC를 태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전용기를 취재 공간으로 써서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의 악순환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기대 간담회를 안 한 결정은 MBC를 안 태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까지 고려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정상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그 MBC가 있었을 때 정상회담 끝나고는 브리핑을 했어야 돼요. 그래도 안 했거든요. 다른 정상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기자단과 협의해서 전용기 탑승 명단이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그 행사 끝나고 정상회담 끝나고는 그 자리에서의 공식 브리핑이 됐건 뭐가 됐건 하고 전용기 타고 오시면서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전체 기자들 앞에 나서서 그렇죠. 인사 좀 하고 몇 마디 하고 질문도 좀 받고 그렇죠. 그게 그동안 해오던 관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좀 지켜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현지에서 대통령 일정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뭐 안보실장이 됐든 안보실장은 하죠. 네, 하긴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좋지 않나. 좋습니다. 네. 자, 이른바 빈곤 포르노 단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 단어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이제 뭐 구글 스칼라나 뭐 키스 우리 논문 찾아보면 쭉 찾아봤거든요. 뭐 학위 논문도 있어요 보니까 있고 뭐 이게 한 최근 5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이런 구호 단체에서 논란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피하자. 이런 논란이 있던 거라 이거를 자꾸 무슨 포르노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부분을 던져줬다고 봐요 저는. 장경태. 왜 그러냐면 우리 미처 최영건택 변호사 정만큼 검색이나 공부를 안 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형건택 변호사가 이해하시는 바대로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구호단체에서 뭐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지.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 이런 건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지만 그런 구호단체 이런 데서 그분들의 인권이 있다. 예. 인권 존중해줘야 된다라면서 그걸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는 게 국내 그 구호단체들도 어느 정도 공통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면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구호단체가 없는데 앞장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는 누구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힘으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혜의 대상자가 아닌 어떤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런 사진, 자립된 인격체로서 또 자립된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사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조금 맞습니다. 보충했고요.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공부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던 것 같고 저는 장경태 이번에 이슈를 던져줬다.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그 뒤에 포르노라는 단어를 때문에 되게 뭐 무슨 포르노 배우냐 이렇게 가는데 그건 안 맞다. 왜냐하면 고민할 때가 된 문제고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생소한 거거든요. 핵심적인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생소하다. 그렇습니다. 안 써봤다.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논란이 물론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쓰면 되냐 안 되냐 있지만 좋은 화두를 던져줬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현 변호사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당에서 뭐 여성 혐오다 이렇게까지 뭐 성희롱이다라고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인의 언어라는 거는 설명이 너무 많이 붙어야 되면은 약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포르노그래피라는 그 단어가 주는 안 좋은 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감성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지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가 어디 해외 가셔가지고 좀 뭐 이렇게 뭐 이런 불우한 이웃을 돕고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빈곤 포르노다 이랬으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좋은 화두를 던져줬네 이러면서 허허허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감성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일부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지적했듯이 이 단어는 그 포르노그래피라는 게 야동을 꼭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자극적으로 뭔가를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논의를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좀 논의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 지금 여야의 공방이. 그런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논의의 수준을 낮게 만든 건 주로 국민의힘 책임인 건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어찌 보면 이 단어를 잘 모르셨던 국민들한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국민의힘의 최근의 주장을 보면 틀렸는데 효과적인 주장이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포인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의도했던 것도 그건 같아요. 사진이든 모양이든 어쨌든 원래 정상 부인들이 따로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또 안 오니까 직접 찾아갔는데, 그걸 그냥 몰래 가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꼭 대통령실, 그러니까 비공개 행사라 그러면서 기자들은 안 가고 사진은 꼭 나오는 형태가 이게 국내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아마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보고 대통령 따라가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런 행사에 또 예전에 많이 봐온 듯한 그런 사진에 그런 식의 어떤 홍보 같은 게 저는 좀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뭐 그 비난을 펴서 좀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틀렸지만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표현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방송에 그 해외 구호 모금 방송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우리 사회의 해외 구호 단체들의 인식 수준이 선진국들의 그런 구호단체 인식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모금 방송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들이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일반 국민의 눈에 그게 익숙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진이 뭐 누구를 따라했니 뭐니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를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활동을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할 정도냐에 대해서 맨날 보던 사진인데,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문제인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이런 걸 빼고 나서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가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 저희 지지층이 봤을 때는 되게 악마화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 논란이라든지, 이게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지지층이 봤을 때는 아,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격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약간 결집 효과 같은 게 있지 않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구호단체나 뭐 인권 문제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상 받은 사진이 있어요. 독수리 딱 있고 앞에 어린 애가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과연 옳으냐. 근데 사실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뭐 무슨 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사실 외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언론들도 이번에 조금 아마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용어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자기 부모가 함부로 막 사진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이니 SNS에 잔뜩 올려놓은 거,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이 여기저기 퍼져다니는 거, 이거 싫다. 잊혀질 권리, 이런 용어까지 우리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가난한 아이 또 병든 아이로 지목돼 사진이 찍힌 그 아이의 사진이 언제까지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기준이다. 이런 지점까지 가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국제 구호단체 활동, 또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 전체적인 자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됐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캄보디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그 경제적인 위축을 가져왔다가 이번에 좋은 계기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대표적인 관광지인 앙코르바트의 이렇게 모습을 홍보하여서 캄보디아로서는 국가 홍보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안 간 것도 좀 지적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사전에 어느 정도 가기 전에 조율하고 막 이런 모르겠지만
그 당시 또 보면 병원에 안 오니까 또 찾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 외교적으로도 약간 나 결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된 것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외교적인 성과도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이게 꼭 긍정적이냐 예. 그렇지는 않은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참사도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관광지에 방문해서 좀 하하호호 하는 장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우리는 그것도 다른 측면으로 일리가 있네요. 네네. 예를 들면 로우키로 우리는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사진을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련되지 않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취지가 몰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순방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까지 얘기해봤습니다. 1시 35분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 서울 시내 세종대로와 한강대로는 피해서 운행하신 편이 낫겠습니다. 집회 때문인데요. 5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요. 한강대로 삼각지역까지 행진도 합니다. 지금은